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수능 대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공통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독서 부분하고 문학 부분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총평을 또 따로 올릴 테니까 그것까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독서일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된 문제죠. 지문 쭉 보니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이제 이제 글을 쓴 필자가 이런 식으로 나는 글을 읽었다, 책을 읽었다, 이런 자기 일지를 쓴 거예요. 설명식으로. 문제를 바로 볼게요.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없는 거 찾는 거죠. 일단 지식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질문을 해서 책을 선정했습니까? 네,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처럼 미술에 대해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고려했네요. 그다음 2번 볼까요?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그래서 예, 근데 바로 정답이 나왔죠, 사실. 다수의 저자는 사실 아니죠. 곰브리지. 그래서 이건 아니고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서 추천받은 이런 것도 안 나왔고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 이런 것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해서 믿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울게요 이건. 2번 보세요.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2번 정답이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다시 관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 내용과 비교하며 딱 나왔죠. 비교. 네, 비교. 1번은 썼습니다. 1번 방법은. 2번 보세요.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며 읽는다. 이건 뭐 간단하게 여기 나왔죠. 그죠? 제1장에서 7장까지는 이런 내용, 8에서 28장까지 이런 내용 하면서 나왔죠. 2번도 나왔고요. 3번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면서 읽는다. 이게 이제 안 나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이런 거 안 나오죠. 4번 보세요.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책의 분량,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렇게. 책의 분량. 5번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이 부분에 나왔죠.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었다 관심이 있었던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읽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있었는데 3번만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어요. 넘어갑시다. 네. 네, 그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지울게요 잠깐. 윗글을 쓴 학생에게 기억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면은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볼 때도 하나의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것들이 다 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예술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작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자.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부분이 이게 중요해요. 가장 적절한 건 3점짜리 문제였는데 정답이 5번입니다. 정답이 5번이죠. 이렇게 5번.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비판적 읽기죠, 이게. 정답이 5번이었던 간단한 문제. 이게 3점짜리.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죠?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질문 보세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네, 2번이었죠. 광고의 개념 정의 안 했고, 위상 소개 안 했습니다. 3번도, 예. 다양한 견해 속에 없었고, 한계점? 이 견해의 한계점은 지적 안 했죠. 견해의 한계점. 4번 보세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했다.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유의점 나열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제도 마련의 필요성 이런 것도 없었어. 정답이 5번인데 가에서는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광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독점적 지위라는 효과를 뭐 유도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줬죠.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5번 보세요.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진 않는다. 차단하진 않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 다른 사업자들을 뭐 차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좀 더 다른 거에 비해서 충성도가 높아져가지고 내 제품에 사람들이 그걸 막 사니까 내가 가격을 좀 더 올려도 사고 좀 더 올려도 사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사. 그래서 약간 내가 독점적인 지위를 얻었어.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게 길진 않고 여기 써있죠.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는 거고, 왜냐면 이런 이윤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그죠? 이 약간 다른 상품을 또 공급해가지고 뺏어 오려고 소비자를 노력을 하니까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결국 이윤이 줄어들고 다른 회사한테 좀 뺏긴다는 거죠. 이윤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차단하지 않죠. 2번 보세요.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뭐 이건 맞죠. 당연히 독점적 지위라는 게 좀 더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3번 보세요.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이게 틀렸죠. 정답이 3번이에요.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 감안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100만 원짜리를 팔다가 갑자기 1000만 원 판다고 생각해봐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아무리 충성도가 높아도 이건 못 사죠. 충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건 못 사. 그러니까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감안해야지. 어느 정도는 조금씩 올려야지, 그지? 11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올려야지. 갑자기 1000만 원 올리고 하면 안 사겠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6번 보세요.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 보세요.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돼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상품을 홍보하게 해서 좀 갖게 하고, 여기 써있죠. 필요와 욕구를 환기해서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있죠? 그래서 정답 이거는 맞고요. 2번 보세요.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량이 커질 때 작아진다. 이게 틀렸어요. 정답이 2번이에요.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한계 소비량이 여기 나왔죠. 한계 소비 성향은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가 한계 소비 성향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가 벌었어. 근데 200만 원을 월급이 올랐어요. 그럼 50만 원 내가 소비를 50만 원 했다고 쳐봐요. 50만 원 저축하고. 그럼 50만 원 쓰던 걸 내가 100만 원 쓸 수 있잖아. 100만 원 저축하고. 그치? 그러니까 소비량이 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만 원 벌던 사람이 300만 원 벌면 똑같이 소비량이 느는 거죠. 100만 원 쓰던 거 200만 원 쓰고. 그치? 그러니까 쓴 만큼 생산하게 되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면 채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로자 채용하고, 채용하게 되면 또 월급 벌고, 또 사고, 또 채용하고, 계속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순환 일으킨 정도가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만약에 이제 커지면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늘어나면은 작아지지 않죠. 선순환 일으킨 정도가 커지겠죠. 더 많이 더 많이 돈을 쓰게 되고 더 많이 발전하게 되니까.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소득 수준 향상하고, 생산 요소 이용 증가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환경오염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죠. 부정적 면. 그래서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7번 보세요. 기억 니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보면 뭐냐면, 기억이 뭡니까? 좀 지울게요. 기억, 경쟁을 제한하는 겁니다. 경쟁 제한. 이거는 이제 충성도가 높아서 경쟁이 제한되는 거죠. 내가 다른 거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사. 너무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이것만 사. 그게 이제 이 경쟁을 제한하는 충성도가 높은 상황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거는
이 사람이 충성도가 높은 게 아니라 가격에 민감해서 뭐 비슷한 기능이면 뭐든 상관없다. 뭐 싼 거 사지 뭐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근데 경쟁 제한하는 거는 조금 비싸도 난 이 회사 제품만 쓸 거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산다고요. 폰을. 아이폰. 아이폰을 내가 써. 근데 난 애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폰만 써야 돼. 그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이거 써야 돼.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대도 써. 130만 원대도 쓸 거야. 이건 이제 경쟁이 제한되는 거죠. 아무리 뭐 삼성에서 뭐 그죠? 50만 원짜리 만들어도 이거 안 써. 이게 이제 경쟁 제한되는 거고 경쟁 촉진은 뭐예요? 나는 뭐 아이폰이든 삼성이든 상관없는데 좀 기능 비슷하면 싼 거 살게. 그래서 난 삼성 살 거야 50만 원. 이러면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아이폰 내 거 안 팔리네 하고 가격 줄여야겠다. 그래서 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건데 정답이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기억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니은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격이 높아지면 안 사고 낮아지면 사고 이런 게 이제 많다는 거예요. 많으면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좀 싸게 팔려고 하겠죠. 높아지면 안 사니까.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게 높을 때 좀 더 많이 팔려고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경쟁 촉진이.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8번 보세요.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3점짜리 문제였는데 상당히 쉽게 냈습니다. 3점짜리 문제들이 2점짜리 같이 냈어요. 이번 시험은. 정답이 3번이죠. 이 광고로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판매자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A라는 기업이 비누를 만들어서 이윤을 보고 있어. 그죠? 그럼 B하고 C라는 기업이 이걸 보고 나도 비누 만들어야겠다. 하게 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지만 이 B, C가 참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윤이 줄어들겠죠, 점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경쟁이 약화됩니까? 경쟁은 강화되죠. 이게 들었죠. 그래서 경쟁은 높아지고 이윤은 줄어들고, 그죠? 경쟁 높아져서 A의 이윤이 줄어들고. 그렇게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지속되리라는 기대할 수 없다. 다른 공급하는 업체가 증가하게 되고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경쟁이 높아집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었죠. 철학 질문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한번 먼저 볼까요?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이 있는데 자유의지란 과연 있을까? 하면서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한다면 이걸 하나 고를 때 이걸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나를 선택할 때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코우유랑 딸기우유 중에 하나 골라도 그건 네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는데 선택이라는 게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는 선결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이건. 그러니까 선결정되지 않은 건 무작위야. 선결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거. 이러한 전제 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 모두 고려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선택이 있고 그냥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무작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로 임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 미리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운명처럼 뭐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죠. 운명처럼 정해져 있으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내는. 왜냐면 내가 선택했다고 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걸 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작위로 일어났다고 해도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려요. 왜냐?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거니까.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반자유의지 설명이었어, 설명.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다음 쭉 읽어보면은 뭡니까?
이 반자유의지에 대한 비판이에요. 반자유의지에선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판한 입장이 나옵니다. 어떤 논리로 비판을 하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 고려할 때는 결론이 맞다. 하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는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결정은 때는 자유의지 없는 거 맞아.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 자유의지 없는 거 맞아. 하지만 무작위라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자유의지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자유의지 논증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이상하네. 위치를 갖다 써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유가 밑에 나와 있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유의지 산물이 되려면 첫 번째로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되려면. 그래서 선결정된 경우는 무조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하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선결정.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도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자유의지가 아닌 거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어. 이건 이제 다른 개념이죠.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내가 그냥 하고자 했던 거 했다. 이런 거라면 욕구 충족적 자유지는 누가 정해져 놨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냥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내가 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라면은 선 결정되어 있든 아니든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의미 차이, 개념의 차이 해가지고 미리 누가 정해놨다고 해도 누가 강요하지 않고 정해놨어도 그냥 한 거다. 누가 정해놨든 아니든 간에 내가 한 거다 하면은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개념이 다른 거고 개념 다른 거.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주체도 나고 선 결정되어 있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일어난 경우에 주체가 나고 그리고 신경사건이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선택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선 결정돼 있지 않은 경우니까 이런 무작위인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무작위인 경우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자유의지지 않냐. 왜냐면 신경사건이라고 해도 선택을 내가 했고 선 결정되지 않은 경우니까 자유의지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자유의지는 틀렸다. 이런 말의 어떤 논박이었어요. 자, 문제 봅시다. 네, 자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이 10번은 5번이죠.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거 고려하죠. 임의의 선택이 선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작위 선택이죠. 고려합니다. 근데 무작위 선택도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그냥 뇌의 신경 사건이라고만 보니까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 부분. 5번이 틀렸죠. 고려합니다. 무작위 선택으로. 넘어갑시다. 11번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지울게요. A는 뭡니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죠. 이거는 개념이 달랐죠. 선 결정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그냥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의 자유의지로서의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대신에 이 논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B는 이 논증에서 고려하는 개념이죠. 주체이면서 선 결정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 무작위 선택을 하는 경우였죠. 정답이
이제 4번이죠. 어떤 선택이 선 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지가 될 수 없죠. 그죠? 앞에 나와 있잖아. 선 결정되어 있으면 자유지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선 결정되어 있으면 자유지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이해되죠? 선 결정되어 있으면 자유지 아니죠. 그죠? 왜냐면 이 여기서 인정을 해야 하고 있으니까 지문에서. 4번이었습니다. 정답 넘어갑시다. 12번 보세요.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보세요. 반자유 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무작위 가정 뭐니까? 자유의지니까 이 사람 뭐라고 했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니까 얘네들은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무작위 선택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 선택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말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무슨 선택이었어? 무작위 선택이었죠. 무작위 선택. 무작위 선택은 자유의지라고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두 충족해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자유의지 논증은 무작위 선택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도 자유의지니까 무작위도 자유의지니까 무작위도. 넘어갑시다. 13번 보세요. 윗글에 기억에 입각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데 A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선 결정이 있냐 없냐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신경사건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선 결정. 만약에 내가 A랑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 무의식적으로 A를 내가 선택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뇌에서 미리 A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게 있다면 선결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실험인 거죠. 알겠죠? 만약에 없다면 무작위 선택인 거고 그래서 A에 들어갈 내용, 논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 정답은 4번이죠. 정답 4번.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선결정이 그러니까 신경사건이 없다면 미리 알게 해주는 신경사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무작위라면 이런 말이죠. 없다면 무작위라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작위 가정도 왜냐면 선 결정이 없으면 무작위 선택이라는 거고 무작위 선택은 선택이 내 주체로 선택을 하는 거고 선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자유의지다. 그런 말이니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반자유의지 논증에. 정답이 4번이 돼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합시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고 이걸 현실감 있게 재현하려고 여러 장치를 사용해요. HMD, 눈에 쓰는, 머리에 쓰는 눈에 보여지게 하는 디스플레이 종류 HMD를 쓰고 그리고 가상현실 장갑을 통해서 만져지는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뭡니까?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사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장치를 쓰죠. 가상현실 트레드밀에 대한 설명 밑에 쭉 나오죠. 가상현실 트레드밀은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내가 움직이면 아바타도 움직이게끔 실감이 나게 도와주는 장치인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적 센서, 측정 센서, 압력 센서로 구성되어 있죠. 그 설명이 밑에 쭉 나오죠.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죠.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번 보세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5번이죠. 가상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의 감각을 주고받습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죠. 이 장갑을 끼면 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갑 끼면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세계의 물체의 어떤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는 거죠. 아바타가 사용자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상호 간에 주고받는 건 아니죠. 정답이 5번입니다. 넘어갑시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는 가상현실 트레드밀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적절한 거를 찾는 건데 15번이 1번부터 봅시다.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뛰는 힘은 측정은 못해요. 뛰는 힘은 압력 센서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죠. 뛰는 힘 파. 이거 압력 센서죠, 그죠? 틀렸고 2번 보세요.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어합니까? 이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가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냥 이거는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2번은 틀렸고 3번 보세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기울기 등이 변경됩니다. 이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 만약에 내가 경사로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안경 쓰고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장갑도 끼고 이렇게 기울기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실감나게끔. 눈에로는 이제 산이 보인다든지 산이 보인다든지 하면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합니다. 4번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동일하게 움직이는 이건 아니죠. 그죠? 내가 움직이면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지. 5번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이동 방향 사용자 이거 관련 없죠? 내가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바뀌어야지 반대로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방향을 바꾸면 사용자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트레드밀의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계속 갈 수 있게끔 실감나게 계속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뭐 제어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죠. 틀렸어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6번 보세요. 보기를 보고 또 푸는 문제인데 동작 추적 센서 하나인 부가 설명이에요. 키넥트 센서가 있는데 키넥트 센서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가 있고 이 적외선 카메라는 피사체 표면에 쏴가지고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튀어나와 있으면 좀 더 반사되는 속도가 빠를 거고 안 튀어나와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해서 굴곡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RGB 카메라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해서 이 굴곡에다가 이미지를 입혀주는 거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사이의 거리,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 사용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게 하는 거지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틀렸죠? 정답이 1번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17번 보세요. 문맥상의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맞추다인데 방향과 속도가 맞춰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일정하게 맞아간다 그 말이니까 정답은 1번이죠. 피아노 소리와 노래가 일정하게 맞아간다니까 방향과 속도가 일정하게 맞아간다. 가장 유사하죠? 1번이 정답이었던. 그럼 이제 봅시다. 배비장전입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죠. 지금 내용상 배비장은 창피를 당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배를 찾고 있는데 호칭 가지고 이제 좀 갈등이 있죠. 양반이라서 반말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해주니까 존댓말 해주고 또 뱃사공한테 반말로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하다가 존댓말 해주니까 얘기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정답이 4번인데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 부인이 빌려가지고 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요거죠, 요거. 그죠? 경계심이 아니라, 내가, 내가 이제 뭐 내 배도 아니고, 그죠? 이 부인이 빌린 건데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배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 아, 이거는 굉장히 쉬웠죠. 존댓말. 여보시오. 요거 하나 하고, 노형. C이죠, C. 4번이 정답이었던 거. 아주 쉬웠죠. 넘어갑시다. 조그만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 아니고,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준비했다. 아니죠. 부인 거죠.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그래서 정답이 이 3번이었던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탈 수 있을지 뭐 탈지 못할지는 안 나왔지만 우리 지문에서는 타고 싶어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뭐 부인 모르게 내가 태워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죠.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면서 이런 얘기 없죠. 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제주를 떠나 행객을 데리고 혼자 가죠. 행객 없어요. 자, 3번이었던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 자, 21번이에요. 보기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3점짜리 문제입니다.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죠.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비장의 모습에서 여기죠.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전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서울 가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이 3번, 4번이었던 문제였고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가랑 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가는 이 갯마을이라는 되네요. 갯마을이라는 소설이고 나는 이제 이 소설을 이제 희곡으로 시나리오를 각색한 그런 부분이죠. 먼저 가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문제 봅시다.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A 보면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노인이었다.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하면서 간접적인 제시가 나오죠. 간접 제시. 며느리의 말을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제시하는 간접 제시가 나타나서 정답이 1번이었죠. 간접 인용 통해서 인물의 행적을 서술합니다. 윤노인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며느리의 시각에서 본 윤노인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서술했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세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두 노인이죠. 두 노인. 정답이 2번이죠. 두 노인은 자연현상을 지각함으로써 기억을 환기한다. 이 노인들은 바닷가에서 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연현상들의 어떤 불길한 징조를 느낀 거죠. 그죠? 지각해서 이거 뭔가 큰 재난이 올 것 같다. 자연재난,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24번 보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비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는 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쭉 제시하죠. 왜냐면 태풍이 치고 날씨가 안 좋아서 고기를 잡으러 간 이제 남자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얘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24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희망이 실현될 거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이 보세요. 이 아낙네들은 이 고등어배의 남편이 타고 있는 남편을 잃은 아낙네들이에요. 남편 이름. 그죠? 자연재해에.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올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 혹시나 돌아올까. 뭐 죽었을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바닷일을 하다가 배가 보여요. 그러면 바로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남편의 배가 아닐까? 우리 남편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신 제공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혹시나 돌아올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 행동이죠. 이해되죠? 혁신 같은 게 아닙니다. 정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25번 보세요. 나의 인물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1번이죠. 신 21에서 해순이 달려간 행위는 기상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준다. 신 21 보세요. 골목길을 막 달려가죠. 왜 해순이 왜 달려가겠어요? 기도하려고. 남편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려고. 다급한 속내가 나타나죠. 정답 1번이죠. 넘어갑시다. 26번 보세요. 신 18과 신 24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 18은 몽타주. 이제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자연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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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이었죠. 24는 어디입니까? 이 노안 바다에서 이 뱃사람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죠? 치는 부분이죠. 선원들이. 정답이 1번이죠. 1번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26번은 정답이 2번이죠. 신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여주면서 제시된 사건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낸다. 상반된 거 아니죠. 똑같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불안감. 태풍 치고 날씨가 안 좋으면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상반된 의미가 나오진 않죠. 똑같죠?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7번은 아주 쉬운 문제였죠. 네, 다음 가나에 대한 학습활동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4번이죠. 인물 간의 믿음이 무너진, 닭목 꺾이는 장면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뱃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위험해졌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틀리죠. 믿음이 왜 나옵니까? 이게 3점짜리. 상당히 이번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현대시 문제죠. 자, 가를 먼저 보면은 오장환 시인의 종가시가 나왔는데 이 오장환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이에요. 모더니즘 시인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까 이제 뭐 작가를 잘 아니까 요거 같은 경우를 쭉 이런 의미겠구나 이제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서 맞춰가면서 풀어야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내용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근대화 시기에 유교 사상의 종갓집 가를 이제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그래서 어떤 유교 사상에 어떤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 대한 내용을 풍자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렇게 잘 감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읽으면서. 내용 읽어봤을 때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죠. 뭐 이런 부분 보세요.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거미알에 비유했어. 거미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막 기분 좋습니까? 거미 보면? 물론 거미가 이제 좋은 동물이긴 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겠죠. 이 자손들이 뭔가 거미들처럼 막 퍼져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죠. 좋은 의미는 아니죠.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막 가족들, 자손들이 다 싸우고 막 찢기고 헤어져서 막 집안들끼리 싸우고 나가도 제사 지낼 때만큼은 신주를 제사상에 높이 놨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만큼은 막 예를 갖추고 우리 집안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걸 지키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자손들이 변변치 않게 힘들게 뭐 어렵게 유교 사상에 집착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허례허식 같은 유교 사상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알겠죠? 풍자하고 희화화하는 거예요. 희화화. 그래서 어떤 가족들의 어려운 모습, 힘들게 사는 모습 나타내고, 그리고 예전에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양반층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었다는 걸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종갓집은 양반집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양반집인데, 이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어떤 신분제도, 요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은 힘들게 살면서도 이제 어떤 양반으로서 자존심은 굽히지 않는, 양반 자존심은 굽히지 않는 이런 이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비판하는 시죠. 굽히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종갓집 영감은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 고리대금이라는 게 뭡니까? 사채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사채. 그러니까 안 좋은 일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일. 알겠죠? 그래서 풍자하고 희화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 보면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인데, 이건 자신의 어떤 예술관, 이 사람이 시인이니까 시에 대한 예술관에 대해서 생각해서 시를 쓴 거야. 보세요.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이 처용은 처용가를 말합니다. 처용가는 향가인데 팔구체 향가예요.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죠, 얘기를 하면. 향가의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배경설화는, 배경 이야기는 향가의 주술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향가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귀신이 내가 일하고 놀고 와서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아내 옆에 처용이 들어왔는데, 이 처용이 이제 화자예요. 아내 옆에 어떤 남자가 누워 있었다. 집에 들어왔다. 불륜이죠, 불륜. 근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관용을 베풀었어. 내 것이 아닌데 어찌하니 하면서. 그래서 이 귀신이 이 관용 정신에 놀래가지고, 처용 씨 다시는 제가 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향가를 쓴 게 이 처용가고, 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이후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이후로 처용의 얼굴을 이제 저기 그림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은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어쨌든 향가의 주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향가는 이제 노래를 부른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서정 갈래잖아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지만, 막상 목청을 떼고 남은 가사,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향가 가사는 아무런 힘도 없다, 주술성이 없다 이 말이죠. 주술성 없음.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이야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주술성 없었지만. 시대가 바뀌고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를 부르지 시를 노래로 부르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 자기 자신이죠. 나는 이 노래에 어떤 힘을 넣고 싶어서 시에 노래라는 어떤 힘을 넣고 싶어서 심장박동을 골라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래에 힘을 시에 힘을 넣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죠.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던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그래서 너무 노래로 가면은 격정의 상처로 덧날까봐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싶다. 시의 이야기와 어떤 노래와의 조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시를 쓰고 싶다는 자신의 희망을 얘기했던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 보세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알 터지듯 흩쳐져 나간다는 데서 종과 번성의 자부심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죠. 2번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주는 신주들이 이 부분하고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사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신주, 요거는 이제 허례허식 집착하는 자신의 자존심, 뭐 과거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종가의 위상만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풍자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정답입니다.
이런 거 2번이 정답이었고, 나머지도 볼까요?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뭐 이거 괴롭혔다는 거죠. 이제 양반이 백성들 괴롭히는 모습.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비판이죠.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제주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데서 무능력함을 얘기하는 거죠. 무능력함. 종가의 내력을 존중한다? 아니죠. 무능력함 비판이죠. 무능력한. 그냥 신분만으로 먹고 살았던 그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죠.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자긴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간단다. 이것도 부정적인 모습이죠. 선망? 네, 아니죠. 부정적인 모습이죠.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9번입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다. A 보면 목청을 떼고 남은 가사, 노래로 불리지 않는 향가 그 가사만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의미의 부분이었죠. A는. B는 뭐였습니까? B는 자신의 노래, 시에 힘을 넣고 싶어서 노래로 불러보려고 하는 시인의 모습이었죠. 융합이 가져온 결과 아니죠. A는. 네, 2번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난 단점? 뭐 아닙니다. 결합이 아니라 분리됐죠. 3번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죠. 노래로 불러서 힘을 넣고 싶다는. 4번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네. 이게 정답이 4번이죠.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그죠? 이 말, 이거는 시죠.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어서 시에 힘을 넣어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그죠? 시에 노래를 불어넣어 힘을 넣다, 힘을 넣는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보세요.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뭐 전혀 아니죠. 이야기 도입이 지닌 노래가 빠진 이야기에 대한 한계죠.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 아무튼 앞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어서 5번 틀렸죠.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가 아니라 노래가 삭제된 이야기의 한계죠. 그래서 29번 이렇게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0번 봅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이 5번이죠.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 가의 지금도가 여기입니다. 보입니까? 여기. 이게 지금도 여기에요. 나의 이제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시의 영속성?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말한다. 네, 불변성. 아니죠. 이 종가는 과거에는 양반으로서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살았지만 현재 근대화가 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풍자의 대상이죠. 그래서 불변성은 아니고, 나를 봤을 때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이제 다음에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로 부르지 않아서 그 힘이 없다, 영속성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지금이 시의 힘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틀렸죠. 30번이 정답 5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31번 보세요. 31번은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이제 시에 대한 설명인데 선생님이 얘기 다 했으니까 이건 굳이 읽지 않고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3점짜리 문제였는데, 네. 정답이 이제 3번이죠.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이 부분이죠. 이건 이제 여기 해당하죠. 네, 어디입니까?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를 더해야 된다. 이 부분이죠.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군. 뭐 이거랑은 관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를 노래로 부르고 싶은데 그럼 너무 감정이 격해질까봐 노래로 불러도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끔 이야기와 노래의 조화를 이루고 싶다. 이런 말이지,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가 어떤 상처가 덧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이 틀렸습니다.
31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합시다. 이 허난설현의 규원가는 내방가사예요. 내방가사. 내방가사는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 양반층 부녀자들이 쓴 그런 가사를 작사층이 내방가사라고 합니다. 허난설현이 쓴 규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 한탄 이런 게 드러나는 가사예요. 왜냐면 이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이제 기생들한테 놀고 다님. 요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주된 내용이 이런 내방 가사입니다. 나는 이제 해학적인 사설 시조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그런 웃음을 주는 사설 시조예요. 문제 봅시다. A씨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 보면 A는 이 물과 이게 좀 어려웠죠. 배오리 북 이게 뭐냐면 배틀이에요. 배틀은 옷감을 짜는 도구거든. 빠르게 움직여서 옷감을 짜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다. 요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고, 배틀은 조선시대 때 주로 여성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밀접한 소재, 흘러가는 세월. 맞아요. 2번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해서 화자가 주목하는 계절의 특성을 강조했다. 겨울밤, 차고찬, 여기죠, 여기? 반복됐죠? 여름날, 길고 길. 두어 반복됐죠? 특성, 반복. 맞아요. 3번 C는 두 대상의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흔덕흔덕 흔들흔들 소나무가 흔들거리고 버들이 흔들거리는 그 모습을 의태어로 표현했죠. 있었어? 맞아요. 4번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이게 틀렸죠?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 계속 외로워하고 있어요. 외로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외로웠다가 안 외로웠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B도 외로움. 그죠?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보세요. B, C는 대구법, C도 대구법, 뭐 B도 대구법 있죠? 5번 넘어갑시다. 33번 보세요.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꿈같이 만나 있어. 이건 결혼 초기에 이제 그 부푼 기대죠. 이 허난설현이 남편에게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 기대. 니은은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완전 원망, 한탄,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제 꿈에서라도 남편을 보고 싶다. 하도 못 보니까 그런 말이죠. 외로워서 꿈에서라도 남편 보고 보자. 이런 이제 희망이죠, 희망. 그죠?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니은은 현실에서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꿈에서라도 보자. 이런 좀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이죠. 그죠?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넘어갑시다. 34번 보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면 설명이에요. 가는 이 부분 잘 보세요.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주변으로 슬픔을 확장합니다. 가는. 나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소나무랑 버들이죠.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해서 슬픔과 거리를 두면서 이별에 대처하는 그런 해학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3점짜리 문제였는데 1번부터 볼까요? 실솔은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울 때는 이런 표현은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슬프니까 귀뚜라미가 슬프게 우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니까 감정이입이거든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 이거는 이제 적절하죠. 확장했죠. 가에서 부용장 정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죠? 틀렸죠. 2번이 정답이죠. 내면에 몰입한다. 이게 좀 설명이 안 맞죠.
조용하니까 누가 듣겠냐 이런 표현이니까 교감 거부한 거랑 관련 없죠. 정답이 3번입니다. 나머지까지 좀 볼까요?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을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동질성 발견했고요. 똑같이 흔들린다고 자기도 소나무도 버들도. 삼춘화류는 삼춘화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삼춘화류는 어디 있습니까? 삼춘화류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삼춘화류 호시절.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에요. 이게 젊은 시절. 이 젊은 시절에 나는 외롭잖아. 그러니까 단절감이 느껴지는 거지. 저 버들과 달리.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보세요.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가에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죠? 맞죠? 해학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